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존 캐버너. 공동체와 형제들, 가족들에게 특히 말과 행동을 통해 이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준 패트릭과 진, 마이클과 메리베스, 존과 줄리에게, 그리고 마혼, 톰, 제이, 캐서린, 버지니아, 앤에게. 가톨릭 교회와 관련해서 나는 가능한 한 우파가 되려 합니다. 그러나 노동과 평화주의, 민권운동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좌파가 되려 합니다. 도로시 데이. 스탠리 비시네프스키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1981년판 서문, 역설적인 책 읽기의 추구. 나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 공통점은 별로 없더라도 사회 정의 혹은 신앙생활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쓴다. 특히 신앙이나 정의에 헌신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이들, 평등에 대한 열정을 뒷받침해 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이들을 위해 쓴다. 감사하게도 지난 몇 년간 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다. 많은 사제와 수녀들이 도심의 빈민 거주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신앙이나 기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결국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열정까지도 잃는 것을 보았다. 신앙을 지키면서도 서로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이 깊은 신앙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라는 급진적 그리스도인들과 구체적이고 역사적 영향력을 지닌 신앙을 다른 이와 나누고 싶어 하는 정통 신자들이 연합하기를 계속해서 꿈꾸고 있다. 온전해지기 위해 신앙 지상주의자들과 활동 지상주의자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아마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이들일 것이다. 또 인간의 소모품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인본주의자일지도 모른다.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고 교인들에게 실천을 촉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종주의와 불평등에 관한 추악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교구 사제일지도 모른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 더불어 일하거나 정치단체나 학교에서 활동하면서 희망의 불씨가 꺼질 위험에 처할 때도 어떻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독신 청년이거나 기혼자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만약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교회가 가르쳐준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교회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 책의 전반부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신에게 필요한 부분은 후반부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를 초월하는 신앙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기독교의 심오한 전통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메시지, 기도와 성례전, 변치 않는 헌신, 공동체의 삶 속에 담겨있는 참으로 혁명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반면에 이 책의 전반부는 신앙, 특히 가톨릭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 쓰였다. 당신은 이 책의 후반부에서 격려와 힘을 얻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반부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당신이 불쾌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낄 전반부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이 사회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리는 기혼자일지 모른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들의 마음이 거짓 복음과 공허한 신념 체계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염려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성례전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열망하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제도화된 낙태, 포르노그래피, 가족의 붕괴가 만연한 문화 속에서 어떤 삶이 신앙에 충실한 삶인지 고민할지도 모른다.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 참된 신앙이란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구체화되는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당신이 관심을 갖는 문제들은 도덕과 종교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와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문제들, 군비, 사형제도, 인종주의 등 역시 정치적인 문제인 동시에 종교적이며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정의가 없는 곳에 신앙도 없다. 신앙을 온전히 실천할 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참된 정의를 실천할 때 당신은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처럼 이상하게도 서로 다른 두 부류의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쓸 때 두 부류 모두를 잃거나 양쪽 모두에게 배척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신앙과 정의의 문제를 혼동하는 가운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마저 놓칠 수 있다. 새로운 보수주의의 발흥은 이런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나는 흔히 도덕과 특정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이 운동이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풍부하고 심오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은 원칙이 아니라 실용주의를 지키려는 보수주의다. 특히 경제적,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권력과 명예를 정당화하려 애쓸 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올바른 질서를 요구하는 그 모든 목소리를 억압한다. 그것은 자기 이익만 지켜내려는 보수주의다. 이러한 새로운 보수주의는 상고적이면서도 위험한 두 가지 경향이 빚어낸 결과다. 곧 신앙을 정의 추구 활동, 실천적인 사랑과 봉사로부터 분리하려는 경향과 신앙을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국가적 권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다. 첫 번째 경향의 위험은 사회와 문화가 영성 및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종교적 갈망이 지닌 힘이 정의와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구체적 명령과 분리될 때 그것은 무기력해져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 세속적 세계와 종교적 세계는 이처럼 무기력하게 만드는 분리,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적 현실과 신앙의 분리를 통해 그 체제를 유지한다. 언론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주교들이 도덕을 법제화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몇몇 우파 전문가들은 중앙 아메리카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여성 선교사들을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정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단순한 선행가로 지켜세운다. 사회평론가들은 세계의 기아, 교도소, 부의 불공정한 분배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신앙인들을 조롱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국무부의 압력에 굴복해 무기 구입, 엘살바도르에 대한 군사 원조, 빈곤층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액 삭감에 항의하는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한편으로 일부 성직자와 수사와 평신도들이 정의와 사형제도와 군사주의에 관해 이야기하면 교인들은 흔히 정치를 강단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저 종교에 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배당에서 가난과 정의에 대해 권세 있는 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모 마리아의 노래, 매그니피카스를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타임이나 뉴스위크와 힘을 합하여 정치와 영성을 떼어놓고 신앙과 정의를 분리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분리다. 이렇게 신앙의 사회 현실과 분리되면 신앙인들이 정치, 경제적 권력에 순응하는 입장을 취하기 쉽다. 그리하여 신앙을 문화적인 기준, 심지어 문화적 우상과 동일시하는 두 번째 위험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의 사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문화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우파와 좌파의 로마 가톨릭 비평가들은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교황이 미국인의 삶,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성적이든 삶의 실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몹시 애를 썼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북미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양식에 관해, 특히 성과 전쟁과 돈에 관해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시된 인간의 근원적 존엄성에 기초해 모든 영역에서 복음주의적 너그러움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황의 발언은 신앙의 관점에서 이 모든 영역들이 본질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영역들이 인간의 감성이 아니라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의 신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러한 관계성을 무시하거나 억압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직시한다면 국가주의와 빈곤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두 번째 경향은 예수님과 정치의 관계를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미국주의나 자본주의로 환원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들 중 일부는 도덕과 다수라는 용어를 독점하면서 기독교를 군비 증강, 재정적인 성공, 범죄자나 주변인들에 대한 보복과 연결시킨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삶 속에 담겨있는 열정과 자비를 거의 다 지워버렸다. 주일 아침마다 텔레비전에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이들은 돈과 성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인 명성, 자본주의의 영광과 사회주의의 위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난한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거부당한 이들, 소외된 이들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패하셨으며 옥에 갇히셨고 배신당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화의 위협을 받고 문화에 사로잡힌 신앙은 이처럼 무기력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길들여졌다는 사실은 내가 추구하는 역설적 책 읽기와 관련된 핵심 문제이며 더 나아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문제다. 나는 신앙의 실천과 사랑의 실천 사이에 본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 동시에 신앙인이 국가적, 경제적, 문화적 우상 앞에 굴복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려고 한다. 나는 활동가들이 신앙, 즉 예수님의 삶과 활동 안에 그리고 신자들의 삶에 더 든든히 뿌리 내리기를 원한다. 또한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사랑의 섬김을 더 철저히 실천하고 문화에 순응하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하기를 원한다. 이 책은 정의로부터 분리되어 무기력해진 신앙에 대한 해결책이 내면적 영성을 강화하거나 행동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즉 참으로 혁명적인 행동주의와 온전히 거룩한 신앙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곧 거룩한 혁명이다. 또한 이 책은 문화에 물든 신앙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문화적 우상과 철저히 대조되는 예수님의 삶, 그분의 구원사역, 그분의 백성과 교회의 전통을 제시한다. 우리는 국가주의적 신화, 군사적 힘, 경제적 지배력에 관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만 한다. 우리는 담대하게 저항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 이 책 전체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까닭은 통합적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문화를 직시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한 통합적 접근은 위험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정의와 영성이 수렴되는 희망적 징조가 있다. 전통적 가톨릭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나 마르크스에 대한 언급을 불쾌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신앙을 최소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정의와 가난한 이들을 향한 긍휼을 촉구하는 신앙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할 수 있다. 사회활동가들이 죄로 가득한 교회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환멸을 느낀 나머지 성례전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 놓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더 깊이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명과 죽음을 바칠 만한 소망이나 신앙, 그리고 사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들이 깨닫게 될 순간을 기대한다. 일부에서는 상품 형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국 사회를 비판한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사물로 인식할 때, 상품 형식이나 이미지 아래에서 살아가고 행동할 때, 우리는 폭력과 두려움, 조작, 소외의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을 위해 마르크스가 어떤 통찰을 제공해 주는지에 관해 논의하고 기독교적 인간학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일부의 목적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악의 핵심에 자리한 영적 위기를 드러내는 데 있다. 우리의 문제는 체계적 형태로 나타나는 우상 숭배다. 2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계시된 인식과 가치와 삶에 관한 인격 형식을 소개한다. 2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고 성례전, 기도, 헌신, 가족,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인 활동가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길은 자유의 길이다. 이건 역시 체계적이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것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총체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문화와 충돌한다. 이 책은 대체로 해석의 방식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는 우리 문화에 드리워진 가면을 벗겨내어 말은 무성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는 종교의 의미를 간파하려고 한다. 부록으로 간략한 해설을 단 도서 목록을 첨부하기는 했지만 이 책의 목적은 사실이나 관찰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다. 나는 독자들에게 해석의 논리를 따라가는 데 집중할 것을 부탁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윤리학이나 철학에 관한 책이 아니므로 전쟁 낙태, 군비 증강, 성적 쾌락주의, 제어되지 않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의 목적은 개별적인 도덕적 입장들에 대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데 있다. 나는 사형제도와 낙태의 비인간성을 증명하기보다는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결혼제도를 무너뜨리는 쾌락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이 둘이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이 책에서 나는 나의 윤리적 확신을 증명하기보다 그것을 나 자신의 합리적 선택으로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주장 또한 변증적이거나 교의적인 논증을 통해 정당화하지 않았다. 단지 내가 가진 신념에 함께 헌신하자고 호소하고 권유할 뿐이다. 나는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주의자로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복음적 로마 가톨릭 교인으로서 이 책을 썼다. 1991년판 서문, 떠오르는 소망 잃어버린 기회. 얼핏 보기에 지난 10년은 문화적 삶에 대한 모든 해석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세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철저히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변화를 겪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사건들이 일어났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제 그 장벽의 조각들은 기념물로 판매되고 있다. 독일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일을 이루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나라들도 정치의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들의 자유는 다시금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중국의 대학생들은 천안문 광장에 자유의 여신상을 세웠지만 잔인하게 진압당하고 말았다. 미국의 끔찍한 군사적, 재정적 간섭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되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끄는 정부는 권력을 이양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비록 폭력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었고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었다. 레바논이 잔인한 공격을 당하고 굴복할 때 서방에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철옹성 같은 권좌에서 축출당했다. 그와 싸운 승리자들은 당시 인민의 권력만을 행사했지만 이후의 지도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아우성과 반체제 세력 및 부유층의 음모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에 이집트의 안와르 사다트와 인도의 인디라 간디가 암살당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악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들의 뒤를 이었다.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보복했던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사망했다. 미국의 전투기들은 무아마르 알 카다피의 집을 폭격했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에 협조해온 마야광, 군부 지도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붙잡는다는 명분으로 파나마를 침공해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파나마는 계속해서 쇠락해가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유럽, 특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1985년 봄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했다. 6년이 흐른 뒤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타임지에 의해 지난 10년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의 정치적인 운명이 결국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그의 지도력을 통해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어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는지, 그가 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와 폭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말았다. 1986년 봄 러시아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나라에 일어난 대재앙, 즉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인정했다. 그의 말에 안드레이 사하로프를 비롯한 반체제 정치인들을 석방하고 망명 중인 인사들의 입국을 허용했고 이듬해 이런 대규모 경제 개혁을 발표했다.
1987년 말 고르바초프는 스탈린을 비판하며 그의 죄가 엄청나고 용서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 다음해 여름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과 핵무기 축소에 합의했고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다. 1988년 초에는 군대, 공산당, 농장제도, 중앙위원회의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보리스 옐친이 자유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1989년 말부터 1990년 말까지 변화의 물결이 동유럽을 휩쓸었다. 자유노조 소속의 가톨릭 교인이 폴란드의 총리가 되었다. 그 이전 몇 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낸 레흐 바엔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이주했다. 11월 9일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헝가리에서는 1956년 헝가리 혁명의 순교자를 명예롭게 재매장하면서 자유로운 의회 선거 일정을 수립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68년 프라하의 봄을 주도한 알렉산더 두브체크가 자신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바칠라프 하벨에게 경의를 표했다. 루마니아의 범죄자들은 단 10시간 만에 권력을 빼앗겼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이 시작될 무렵에는 비길 데 없이 좋은 기회가 있었다. 1990년대를 위한 대규모의 새로운 마셜 플랜이 실체를 드러낼 수도 있었다. 군비를 축소하여 그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었다. 이때까지 제1세계와 제2세계 사이에 충돌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제3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지금 소련은 몰락하거나 군국주의 국가로 퇴행하기 직전이다. 대규모의 기술적, 경영적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양한 공화국들이 해방을 요구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비참한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분열에 직면해 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공산주의와 그 생산체제, 무기력한 관료제, 냉혹한 이데올로기, 터무니없이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다. 이처럼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두 가지 치명적인 요인과 결부된 서방의 책임, 특히 미국의 책임이다. 첫째, 서방 세계는 공산주의의 실패를 전체주의와 물질적인 결핍 속에서도 인간의 영혼이 승리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의심의 여지 없는 자본주의의 승리로만 해석해왔다. 둘째, 미국은 걸프전 속으로 빠져들었다. 공산주의의 경제적 실패는 명백하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련에서는 5가구 중 1가구가 아파트 하나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려야 하고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서방에서 허용되는 기준치보다 100배 더 심각한 환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500만 러시아인들은 아직도 전화 서비스를 기다려야 하고 1인당 수입이 멕시코와 같은 수준, 즉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의 1인당 수입의 10% 수준이다. 소련에서는 곡식 수확량의 5분의 1이 만성적으로 손실되고 있으며 소가 생산해내는 유제품은 서방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으로 생산성, 상품의 다양성, 인간에 대한 서비스라는 기준에서 자본주의의 경제적 승리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은 이제 거의 없다. 여전히 우리의 경제체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겠지만 미국과 미국의 경제가 눈부시도록 다양한 상품과 직업의 기회, 의료와 교육의 선택권, 기술의 진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초고속 팩시밀리 기술과 휴대전화, 가정용 비디오 게임, 비디오 레코더, 컴팩트 디스크,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되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 반면 제2세기와 제3세기의 많은 지역에서는 심지어 대학교 안에서도 글을 쓸 종이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눈부시도록 다양한 상품이 공급된다는 점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제시했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다. 10년 전 이 책의 초판을 낼 때 내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놀라운 생산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적 영적 성취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뜻도 아니었다. 그보다 나는 자본주의적 성취가 우리의 인격적 실존에 강요하는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즉 우리나라나 제3세계 국가의 가난한 이들이 치러야 하는 금융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하는 심리적, 영적, 문화적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했다. 몰락한 동유럽권에서도 말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세계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키는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전체주의가 몰락한 것은 동유럽의 마르크스주의 인본주의자와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제시한 이러한 비판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공산권에서 그 삶의 방식이 부적합하며 파괴적이라는 사실에 직면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이 부적합하며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멕시코를 방문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동유럽이 경제적,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을 때 제1세계 역시 자기 반성, 특히 풍요에 대한 반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교황은 지난 10년 내내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도 똑같이 그들 자신의 우선순위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충고해왔다. 1981년 노동하는 인간에서 그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를 주장하며 동구권과 마찬가지로 서구도 물질주의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비슷하게 1987년에 발표된 회칙 사회적 관심은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대담한 도전이었다. 이러한 도전은 대개는 부유한 미국인들로부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결코 도덕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는 분노에 찬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폴란드인인 교황이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제3세계에 대해 지나치게 동정적이어서 미국과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평화와 경제에 관해 쓴 미국 주교들의 서신에 대한 일부 미국 가톨릭 교인들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본주의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교황의 견해는 미국의 소유주의적 생활 방식이 도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무시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소비사회의 이데올로기가 그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미국의 현실이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1980년대 중반 M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 세련된 남성을 위하여일 것이다. 그 기사는 나는 원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기사는 탐욕은 언제나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지만 레이건 집권기에 이르러 비로소 아무런 도덕적, 사회적 제약도 없이 그 완전한 순수성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하원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3.23달러에서 1달러 인상하는 반면 1980년 6만 달러였던 의원들의 급여를 2배로 인상했다. 기존 의원 수당으론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업 간부들은 연봉 30만 달러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불평했다. 반면에 노숙자들의 수는 3배가 증가해 300만 명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는 35만 명뿐이라고 주장했다. 레이건은 노골적으로 이 나라의 탐욕에 호소하는 구호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4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예산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공약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한 대통령은 8년 후 이제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빚을 남긴 채 집무실을 떠났다. 국가 채무는 1980년 9,090억 달러에서 1991년 2조 9천억 달러로 3배나 증가했다. 1980년에 25대 1이었던 기업 최고 경영자와 육체 노동자의 평균 급여 비율이 91대 1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세금은 없다는 공약을 내건 대통령이 레이건의 뒤를 이었다. 지난 10년은 끔찍한 과잉과 무제한의 쾌락주의의 시대, 부자들의 정치가 가난한 이들의 목을 조른 시대였다. 저축 대부조합 위기로 인해 약 1조 달러로 추정되는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위기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금융가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버린 사기극이었고 결국 그 비용은 향후 10년이 넘도록 납세자 1인당 최소 3,000달러의 세수 증가로 중산층이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심지어 보조금과 수익 보전과 세금 감면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악덕 자본가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했다. 1987년의 증시 폭락, 환경보호국 추문, 백악관 보좌관들의 영향력, 중앙 아메리카의 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란의 무기를 판매한 이란 콘트라 사건. 이 모두는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삶의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강대국의 흥망의 저자인 폴 케네디는 1990년대 초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전쟁터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엄청난 돈과 물질,
인적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우리나라의 채무와 생산성 하락, 이류의 교육제도, 부패하는 사회의식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은행과 보험 산업의 붕괴 징후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1980년대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기가 벅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레이건,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밀컨은 영웅이었다. 레이건은 저소득층 주택지원 자금을 82% 삭감했다. 1980년대 말 가난한 미국인의 숫자가 1980년대 초에 비해 300만 명이 증가했다. 레이건의 주택도시 개발국이 부패해가는 동안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주택 보유 가구 비율이 감소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카지노 부동산 제국이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드렉셀, 버넴, 램버트 사이에서 일하던 투자 부적격 채권의 제왕 마이클 밀컨은 1987년에 5억 5천만 달러를 벌었지만 98건의 사기와 범죄 행위로 기소당하고 말았다. 그의 멘토였던 이반 보스키는 198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탐욕은 결코 나쁘지 않다. 탐욕은 건강하다. 탐욕적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파산을 선언하기 2달 전 드렉셀, 버넴, 램버트는 직원들에게 2억 6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흥청망청 나누어 주었다. 일부 임원들은 무려 1천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결국 이 회사는 채무 불이행을 피하는 데 써야 할 돈의 2배를 보너스로 지급했다.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채권국에서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었다. 국가 채무가 7천억 달러로 불어난 반면 미국의 개인 저축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생산한 것보다 1조 달러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소비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지출의 상당 부분은 국방비로 쓰였다. 2조 2천억 달러를 국방비로 물 쓰듯이 쓰는 동안 다리와 고속도로, 공공건물, 학교,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방치된 거대한 하층 계급을 만들어냈고 그들 중 다수는 마약 중독자의 자녀로 태어나 열등한 교육을 받으며 두려움 속에서 무시당하며 살아간다. 이들은 가족 유대가 약해져 해체되기 직전의 문화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교정시설에 있는 흑인 남성의 수가 2만 4천 명에 달하고 그 주의 대학에 다니는 흑인 남성의 수는 2만 3천 명에 불과하다. 우리 문화는 가난한 이들만 악몽과 같은 삶으로 밀쳐내는 것이 아니다. 탐욕의 10년을 거치며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는 비용 역시 삭감되었다. 군사적 목적과 전략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해외 원조는 크게 줄어들었다. 온타리오주 에드먼튼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부유한 나라들의 뒤바뀐 우선순위를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 남반구는 계속 더 가난해지는 반면 북반구는 계속 더 부유해진다. 또한 서방 강대국과 공산권이 서로를 견제하는 무기 자원도 더 풍부해졌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가난한 남반구가 부유한 북반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식량뿐만 아니라 자유와 여타 인권을 박탈당했다는 점에서 가난한 나라들은 이런 좋은 것들을 나눠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제국주의적인 독점과 정치적 지배력을 축적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소비사회의 정치가들은 국방비를 늘리고 무고한 생명을 위해 파괴적인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와 온 세계의 가난한 이들은 무시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일 4천 명이 설사와 영양실조, 그 밖에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죽어간다. 세계의 군사시설이 하루치 비용만 나누어 준다면 향후 10년간 5천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에서 1%만 삭감해도 아이들 5천만 명의 목숨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6세 이하의 미국 어린이 넷 중 한 명이 가난하게 살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자원을 모을 수 없다. 해외 원조나 빈곤 구제 법안이 하원에 상정될 때마다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다. 그런데 수십억 달러를 들여 걸프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돈이 나온다. 저축 대부조합 문제를 해결할 1조 달러의 돈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다. 개인과 국가의 우선순위는 상품 형식의 삶이 계속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탐욕의 10년 동안 사람들의 삶과 인격적인 삶은 점점 축소되었다. 그리고 문화적 승리주의, 인격적 실존의 무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우리는 문화적 기억을 검토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슬픈 운명을 맞았다. 벌부자는 상품 형식의 삶을 특징 짓는 비인간화, 첨단 기술의 전쟁에 따른 엄청난 인명피해, 폭력,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의 두 번째 측면이다. 우리는 개인적, 국가적 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적을 객체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내의 변화로 인해 마침내 실현 가능해진 평화의 10년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우리 자신의 삶마저 위태롭게 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소홀했고 인격의 가치를 잃어버렸으며 오락에 매혹되었고 미국의 부와 창의력을 무모하게 낭비했다. 결국 이로 인한 문화적 혼란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통한 진실을 직시하는 대신 문명과 서구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사담 후세인을 지목했다. 협상에 힘쓰고 마감 시한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아랍 세계의 불만에 귀를 기울인다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국제연합의 결정에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을 우리는 결국 개시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제2의 미치광이 히틀러라고 여겼던 한 남자가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격을 시작했다. 이 공격은 극단적으로 범아랍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자신의 군사적 지원에 맞먹는 명민함을 소유한 잔인한 지도자에게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곧 석유 오염으로 인한 역사상 최악의 환경오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민간인 폭격, 화학전의 가능성, 금융과 통신과 군사제도의 파괴였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담 후세인 세력의 쿠웨이트 침공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취한 행동의 결과를 직시해야만 한다. 이라크 사람들은 보건, 통신, 수도, 전력시설이 파괴되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수십만 명의 이라크 군인들, 대부분은 쿠웨이트를 떠나려고 하던 중에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수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들 역시 목숨을 잃었다. 그뿐만 아니라 300만 명의 피난민이 집을 잃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으킨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아랍인들의 소외감과 분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신무기, 특히 스타워즈류의 무기에 대한 엄청난 필요는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묵살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도 몇 세대 동안 페르시아만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바칠라프 하벨은 미국 하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에게 지난 10년의 극적 변화와 다가올 10년의 중요한 선택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다. 제2세계 출신의 그 남자는 제1세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정치, 과학, 경제보다 도덕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에게는 나의 가족, 나의 나라, 나의 회사, 나의 성공보다 더 고귀한 무언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격동기를 살아온 하벨의 부유한 서구를 향한 경고는 1980년대 중반 출간된 그의 책 힘없는 이들의 힘에도 실려 있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짓된 삶이 초래하는 동시에 그런 삶을 조장하는 인간 정체성의 근원적 위기에는 명백히 도덕적 차원이 존재한다. 이것은 사회 내의 심층적인 도덕적 위기로 나타난다. 소비의 가치체계에 현혹되어 물질 문명이 제공하는 온갖 상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존재의 질서에 아무런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적 생존보다 더 고귀한 무언가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비도덕화된 인간이다. 체제는 이러한 비도덕화에 의존하며 이를 심화시키고 사실상 이를 사회에 투사한다. 절망적일 정도로 기계화에 끌려다니는 전통적 의회 민주주의는 기술 문명과 산업 소비 사회의 기계화에 근본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전체주의 이후 사회에서 사용된 잔인한 방법들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조작당한다. 그러나 엄격하지만 관념적으로는 허술하고 정치적으로는 실용주의적인 대중정당
체계라는 이 정태적 구조는 전문 장치들에 의해 운영되며 시민들을 모든 형태의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책임으로부터 면제시킨다. 이러한 자본 축적의 복합적 핵심 구조는 은밀한 조작과 팽창을 추구한다. 소비, 생산, 광고, 상업, 소비문화, 정보의 홍수가 무소부지한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 많은 이들이 분석하고 설명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인류가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인간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적 자유와 안정을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결국 동일한 기계와의 희생자가 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억압당하고 그저 피상적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의 말로 이 책의 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의 말이 이 책 전체의 주장을 너무나도 강력히 확증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말은 이 책이 동유럽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본주의의 상품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어느 미국인의 멋모르는 장광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시해야만 한다. 이제 막 해방된 동유럽 사람들이 생산성과 기업활동과 경영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에 의존하듯이 우리 역시 자신의 문화와 경제체제가 지닌 결점을 인정하도록 도와줄 영적 통찰을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 초판을 읽은 독자들 중에는 강한 비판적 어조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는 편지를 보낸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나는 미국이 큰 축복을 받은 국가이고 인간의 기술과 생산성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총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것은 소비사회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 제도를 사랑하지 않거나 민주사회의 자본주의가 지닌 장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과 제도가 지닌 최고의 가치와 소망이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은 현재도 여전히 존재한다. 위험한 것은 사물과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상숭배다. 위험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굴복이다. 심지어 위험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것이 칭송하는 삶의 방식, 인격과 인간의 가치를 질식시키는 상품 형식의 인간 실존이다. 그러므로 나는 비판적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물론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가야겠지만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상반된 두 부류의 독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나의 소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깊은 신앙과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 신앙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신앙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반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비 사회와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우던 사람들,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집 없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사람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원주민의 권리를 옹호하던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큰 격려를 받았다. 미국 사회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면서 정의에 대한 헌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 책을 읽고 내면의 영성, 인간관계의 정직성, 신앙 공동체가 그들의 사회의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이들도 있다. 또한 나는 이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위치한 이들이 나의 생각에 가장 심하게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신앙을 미국주의와 너무나도 동일시한 나머지 미국에 대한 모든 비판은 공산주의적이고 심지어 반가톨릭적이라며 이를 거부한다. 또 어떤 이들은 미국의 세속적 자유주의에 너무나도 깊이 젖어버린 나머지 그 어떤 급진적 가톨릭 신앙이나 기독교 신앙도 단순한 경건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계속해서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도전할 것이고 이들 중에서도 이 책의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회칙 100주년에 대한 일부 미국 가톨릭 교인들의 반응은 이러한 도전을 싫어하는 우리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보수신문에서는 일면 헤드라인에 자유경제가 죽은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를 대체해야 한다는 제목을 붙였다.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교황, 새로운 자본주의를 지지하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보수적인 가톨릭 계열 매체의 보도를 인용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로부터 추론된 필연적 결론이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을 보면 평론가들이 현재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한 끈질긴 집착으로 눈이 멀어서인지 이 회칙의 사장 전체가 기업 경제의 위험에 관해 서구와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체계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칙은 지구상 재화의 불공평한 분배, 가난한 이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세계의 군사주의화, 인간에 대한 사물의 지배, 가장 힘없는 이들의 소외, 자연 환경의 무분별한 파괴, 가족의 파편화, 사람들을 피상적이고 거짓된 만족의 덫에 빠져들게 하는 소비주의의 유혹, 노동의 소외, 문화적, 도덕적 삶을 압도하는 급진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등을 두루 다룬다. 물론 교황은 공산주의 정권과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경제가 몰락한 세계 상황도 마찬가지로 강조했다. 이러한 실패에 대한 그의 분석은 인간의 영성과 자유를 부인하며 계급투쟁과 국가 독재를 주장함으로써 기독교와 충돌하는 무신론에 근거한 비인간적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그의 오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섬김이라는 올바른 목적에 부합한다면 자유경제와 이윤을 위한 노동과 경제적 자유도 큰 가치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헌신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부적합하며 심지어 위험한 가치가 되고 만다고 주장한다. 이 회칙은 탁월하고 공정하며 도발적인 문헌이다. 그러나 만약 소비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문헌이 공산주의의 몰락 직후 자본주의를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경제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메시지를 놓치고 말 것이다. 반대로 서구의 국가들은 이러한 몰락을 자신들의 경제 체제의 일방적 승리로 이해함으로써 그 체제 안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신앙, 경제, 문화 속에서 인격 형식이 훼손된 것이야말로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점 중 하나다. 이번 판에서 몇몇 통계 자료와 문화에 대한 인용을 시대에 맞게 수정했고 해설이 달린 도서 목록을 첨부했다. 1장에서는 소비 사회의 삶 있기라는 제목하에 문화 비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1장의 각절은 8장 그리스도의 삶 있기와 얼마간 대응을 이룬다. 이전 판의 1장에 해당됐던 기독교적 마르크스주의의 구조에 담긴 내용은 이 책의 다른 부분으로 옮겼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면 훨씬 더 읽기 쉬운 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장은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더 이상 읽기를 포기하는 독자들도 있었다. 또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논하고 그가 제시한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책의 목적에도 공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덜 추상적인 책 읽기가 가능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에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3장과 상품 형식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대응과 저항을 논하는 11장을 약간 느렸다. 여기에 추가된 자료와 의견들은 더 개략적인 형태로 캐나다 예수의 정기 간행물인 컴퍼스와 영국의 영성 잡지인 더 웨이, 커먼윌에 게재된 바 있으며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행한 여러 차례의 강연을 통해서도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의료 윤리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관해서도 너그럽게 도움과 가르침을 준 크레이튼 대학교의 보건정책과 윤리연구소의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오비스 북스의 편집장 로버트 엘즈버그는 이 책을 쓰도록 나를 격려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도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개정판을 위해 헌사를 고쳐 쓴다면 이렇게 쓰고 싶다. 이 책이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너무나도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가족 패트릭 머레이와 제인 슐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에게.